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은 모처럼 그냥 소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갑자기 웬 시낭독이에요? 오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인사말에서 후보자가 시를 읊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특별히 시인이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시를 읊을 만큼 상당히 평화로운 청문회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개인 도덕성 이런 질의는 거의 없었고요. 군의 정치관여 문제나 문학의 블랙리스트, 경제민주화, 대북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 선거 연령 하향,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독립성 이런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고 네. 답변이 나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상식적 수준에서 답변을 쭉 했기 때문에 쟁점이 형성되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홍종학 장관 임명 강행 문제 때문에 혹시 인준 표결에 무슨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은 일단 여전히 불분명한 태도이기는 한데 결국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분위기 지금 특별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도 홍종학 장관 문제 강하게 비판하긴 했지만 이진성 후보자나 예산안 이런 거하고 연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이제 어제 끝장 토론의 어떤 후폭풍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이후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낙마의 주역이 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예. 이런 판단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준 될 것 같네요. 임명 동의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군요. 거의 그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김영삼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도 있었는데요. 아하. 이 행사에서도 좀 이후 국면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힌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취임 이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당사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세 전 대통령들의 사진을 건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좀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인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김영삼 정권 당시의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물론 전직 대통령 2주기니까 그랬던 거겠지만 이 중도 보수층 또 부산 경남 지역 유권자층에게 어필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 그리고 상도동계의 좌장 중 하나라는 김동정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랬죠. 결국 홍종학 장관 임명 이후에 좀 빈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인사 때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청와대가 인사 기준을 새롭게 정리해서 공개했죠? 원래 병역,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절입, 논문 표절 이렇게 5대 비리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사에 배제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잘 안 지켜졌다 이런 비판이 많았죠. 예. 그래서 오늘 추가로 이제 보완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위장 절입과 논문 표절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 따지는 것으로 기준을 구체화했고 병역, 탈세,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는 시점 기준을 무제한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성범죄,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이런 경우도 인사에서 배제하기로 해서 이제 5대 기준이 7대 기준이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홍종학 장관 임명 계기로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고 전열을 정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 병사 기순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CCTV와 열상 감시 장비 TOD라고 하죠. 이 영상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면은 이 지프 차량이 돌진하는 장면 그리고
그리고 북한군 추격조 4명이 이걸 쫓아가는 장면, 또 귀순병사가 차에서 내려 달리자 이 추격조가 등에 대고 총을 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판단 가능한 것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상당수의 총탄을 발사했다는 것이고요. 잠시나마 또 군사분계선을 상당히 좀 넘어왔다, 이런 점들이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예. 결국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게 유엔 사령부 결론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또 됐던 게 그 경비대대 대대장이 현장에 출동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이 났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우리 군 경비대대 간부 3명이 귀순병사를 후송하는 이런 장면이 좀 명확히 나타났는데요. 유엔사는 또 JSA 내의 사건을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마무리한 한국군 대대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 이렇게도 강조했거든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좀 언론이 정확히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한 거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대화 채널이 다 없어져서 청와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사실상 없고 유엔군 사령부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도 지금 구두로 판문점에서 북측의 항의와 사과를 요구하는 것 이상의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북한이 이런 사과 요구를 받아들여서 뭐 일종의 이제 사과 이런 거 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대화가 재개돼야 채널이 열릴 텐데 좀 그러기는커녕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엄혹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오늘 새로운 대북 제재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뭐 북한 관련 부분도 있지만 중국 기업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대립 구도가 조성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좀 걱정입니다. 다음 뉴스요. 그동안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서 세탁기 완제품은 120만 대, 부품은 5만에서 9만 개, 이렇게 저율 관세 할당 설정을 하고 이걸 만약에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좀 이례적인 이런 권고안을 발표해서 상당히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권고안 수용 결정까지 2달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은 한 발 물러서기로 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거 뭐 세탁기 말고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런 이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통치 철학,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들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지금 반도체, 철강, 태양광 등의 주력 산업이 줄줄이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 국제무역위는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 업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고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로 수입 제한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 전지의 경우에는 이미 세이프가드 구제 조치 판정이 내려진 그런 상태고요. 이게 한미 FTA 재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시작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이 재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이 사실상 없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그래서 좀 강대강으로 여기에 맞서기보다는 손해를 약간 보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또 국내의 반발에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정부와 농축산업계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일 날 열린 공청회가 20분 만에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농업은 다 망하게 생겼다, 차라리 한무 FTA 폐기해라, 이런 우려들이 막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FTA 폐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 중 하나다라면서 좀 이 사람들을 달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렵네요. 네. 다음 뉴스는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비 총액이 1,4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서 참 문제다라는 보도입니다. 거의 월 10조 원씩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올해 3, 4분기 중에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은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19조 1천억 원 정도로 3분기 동안 31조가 증가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분기당 증가 규모가 30조 원 넘은 건 올해 처음인데 다만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그때는 38조 9천억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적다는 게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평가인데요. 그래도 이제 올해 3%로 전망되는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할 때 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2차례 부동산 대책이 아직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에 근거가 되는 상황인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또 가계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또 보완책도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대출 이자를 더 받아갔다는 보도는 뭐예요? 이게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코픽스 금리, 이것을 1.177%로 고시해야 되는데 1.78%로 0.01%포인트 잘못 고시해서 7개 대형은행에서만 37만 명이 모두 12억 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됐다는 걸로 드러났다, 이런 보도입니다. 단순한 실수예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 이걸 지방은행까지 전수조사하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은행연합회는 이번에 오류를 수정하기로 했고 또 은행권은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준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예금이 아니라 대출금리만 올린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상황 자체가 가계부채와 함께 장기적으로 금융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네. 다음 뉴스는요? 37년간 짐바브웨를 철권 통치한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거의 40세 연하인 배우자인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권력을 물려주려다가 군부와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급기야 지난 6일에 자신의 비판적인 부통령을 전격 경질하면서 15일 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 초래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이후에 가택연금 상태로 일주일을 버티다가 오늘 하야 선언을 한 거죠. 예. 이유는 경질된 에머슨 음란가가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을 맡아서 과도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또 별명이 악어일 정도로 집요하고 잔혹한 일면이 있어서 독재자가 또 다른 독재자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쿠데타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짐바브웨가 명목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북한과도 지금 다양한 교류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홍콩 언론 보도에 의하면 쿠데타 발생 전에 짐바브웨 군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의 군 지휘부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뭐 통상적인 구류였다. 이 쿠데타 배후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쿠데타로 무가베 대통령이 축출된 것 자체는 중국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첫째로는 경제정책에서 새로운 정권이 더 적극적이어서 중국의 투자가들에게 유리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따지자면 무가베는 친북한 성향이었고 음란가가 부통령은 친중국 성향이다라는 거죠. 이렇다고 하면 북한이 볼 때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